저는 마흔이 된 평범한 여자입니다. 제가 드릴 이야기는 10년 전의 끔찍한 사건입니다. 뉴스에도 보도가 되었을 만큼 큰 사연이랍니다. 조금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기억을 되짚어 사실과 똑같이 써서 사연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도시가 아닌 시골에서 평생을 살아온 저는 얌전히 공부를 하고 일탈 한번 하지 않고 대학을 졸업해 은행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저를 보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모범생의 인생을 살아왔다며 좋아해 주시고 칭찬을 많이들 해주시곤 하죠. 제 외모는 지극히 평범한데 저희 마을에는 젊은 여자가 거의 없어서 인기가 많았답니다. 특히 40 넘어 장가를 가지 못한 노총각들이 저만 보면 난리였어요. 나래씨, 퇴근하는 길이에요? 오늘도 예쁘셔요.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제 농장에서 딸기나 따서 같이 비타민이나 섭취하면 어떻겠슈? 괜찮아요. 집에 빨리 가봐야 해서요. 10m를 더 걸어가자 이번에는 참외밭 김씨 노총각이 말을 걸었어요. 나래씨, 언제 머리를 잘랐대요? 긴 생머리가 더 좋았는데. 이리 와서 참외 주스 한 입 하시고 가세요. 아니에요. 마음만 받을게요. 그런 식으로 시골길을 걸으면 노총각 7, 8명이 항상 치근덕댔는데 이를 알고 있는 아빠가 항상 마중을 나오셨습니다. 이것들이 내 딸한테 또 수작을 부리네. 야, 이 자식아, 너랑 나의 나이 차이가 14살 차이야. 어딜 놈 봐. 한 번만 내 딸한테 껄떡댔다간 혓바닥을 뽑아버릴 줄 알아. 아빠 그만해. 다 고마운 분들이라 생각하고 말라고. 무슨 소리야. 저 늑대 같은 놈들 머릿속에는 다 허튼 생각이 그득그득하다고. 저것들이 너한테 찝쩍대는 걸 보면 이 아빠의 오장육부가 뒤틀린다. 오늘 아빠가 바쁜 일이 있어서 데리러 못 갔어. 앞으로는 바쁜 일도 다 제쳐두고 널 데리러 가야겠다. 저희 아빠는 3년 전까지 강력계 형사로 일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저희 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에서도 무시무시한 형사로 유명했어요. 아빠에게 잡혔던 범죄자들은 죄다 마을을 떠나버려서 청정구역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나쁜 놈들을 잡다가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시자 은퇴를 하시고 땅을 사셔서 하우스 농사를 지으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의 나이가 되면서 시골 총각뿐만 아니라 마을 아주머니들이 며느리로 삼고 싶다고 눈독을 들이셨어요. 저는 그 모든 게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아주머니들의 아들들이 하나같이 나이가 많고 저와는 나이 차가 많이 나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래야, 서울에 있는 내 아들이 이번에 부장으로 승진했대. 네가 시집 오면 팔자가 필 거라고. 그러니까 내 며느리가 돼주거라. 어이씨구, 그깟 부장이면 뭘 해? 언니 아들은 대머리잖아. 늙어 빠진 놈을 어디 나래한테 들이밀어? 나래야, 내 아들이야말로 이번에 크게 출세했다. 사업이 대박나서 돈을 갈고리로 끌어모으고 있다니까. 그러자 또 다른 아주머니가 말씀을 이었습니다. 성인용품 파는 게 사업이냐? 그 더러운 물건 장사하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짓거려? 나래야, 우리 아들은 너와 나이 차가 딱 4살 차이인 거 알지? 궁합도 볼 필요가 없는 4살 차이라고. 그러니까 임자를 멀리서 찾으려 하지 말고 내 아들하고 잘해보는 게 어떠냐? 야, 네 아들은 백수잖아. 맨날 방에 짱 박혀서 야동이나 보고 밥이나 축내는 논팽이 아니여. 이 앞에 내가 남의 귀한 아들한테 논팽이라니. 그리고 집에서 노는 게 아니라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만약 공무원이 되지 못하면 내 뒤를 이어서 벼농사를 지을 테니까 먹고 살 걱정은 없단 말이여. 저는 가만히 미소를 지으며 웃기만 하다가 아주머니들 말씀이 끝나면 자리를 떠났답니다. 시골 마을이다 보니 길을 걷다 보면 이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하루는 제가 몸이 아파서 집에 하루 종일 누워 있었는데 이웃집 아주머니들과 노총각들이 몸보신하라고 음식을 가져다 주셨는데 주방을 꽉 채워주셨고 저희 집안에서 한바탕 며느리로 데려가겠다며 옥신각신 다투셨답니다. 난 전복죽을 가져왔어. 니들하고 급이 다르다고.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흰죽을 써왔냐? 그리고 참치죽, 김치죽? 자네들은 며느리가 아프면 이런 싸구려를 먹일 셈인가? 전복죽 정도는 써줘야 멋진 시어머니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 나래야, 전복죽만 먹고
다른 건 입에 대지 마라. 괜히 입맛만 버릴라. 어이, 전복죽 치워라. 이 언니가 삼산죽을 써왔으니까. 어디 우리나라한테 전복죽으로 꼬시려고 지랄이여? 그리고 아픈 사람 쉬지 못하게 다들 여기 앉아서 뭣들 하는 거여? 다들 나가지 못해? 결국 저는 아주머니들이 가져오신 죽들을 꾸역꾸역 먹고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잘 수 있었네요. 이렇게 과분한 사랑을 받아도 되나 싶을 만큼 많은 애정을 주셔서 몸둘 바를 몰랐고 시골에 있는 누군가와 결혼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제가 28이 되도록 남자 한번 사귀어보지 못한 모태솔로라 누굴 만나야 할지 가늠이 되지 않았어요. 아빠는 시골에 있는 남자들은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그으셨습니다. 나와 네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총구석에 있는 노총각들과 널 연결시키겠냐?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나래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이니까 젊고 멋진 남자를 만나야 한다. 물론 성품도 직업도 출중해야겠지. 그러니까 시골 노인네들이 들러붙어도 무시하고 말아버려. 괜히 이것저것 다 받아먹지 말고. 어른들이 주시는 걸 어떻게 무시해. 설마 노총각 중에 마음에 드는 놈이 있는 거냐? 아니, 그건 아니야. 나도 나이 많은 남자는 별로거든. 그래, 다행이다. 여하튼 넌 좋은 집안의 훌륭한 남자를 만나야 해. 괜히 이 시골 총각들이랑 엮이면 나중에 네 인생이 피곤할 거다. 아빠는 마을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었는데 언젠가부터 저를 며느리로 드리려고 하는 수작들 때문에 선을 긋고 지내셨답니다. 저에 대한 애정은 마을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일하는 은행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르신들이 은행에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저를 보려고 놀러 오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노파가 처음 오셨는데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머나, 이색 씨 아주 참하고 예쁘네. 나 이번 달에 이쪽 마을로 이사 왔어. 아, 그러세요? 저희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해요. 그리곤 출금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노파의 시선이 제 얼굴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색씨, 내가 실적 좀 올려줄까? 자기한테 가장 도움되는 적금 하나 들어줘. 네? 아, 네, 적금이요? 제가 몇 가지 상품을 설명해 드릴게요. 노파는 제가 설명하는 동안에도 제 얼굴을 빤히 보고 있었어요. 그러곤 상품 하나를 가입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친구분들을 여럿 데리고 와서 제 실적을 올려주겠다며 모두 적금을 들어주셨어요. 색씨, 이 정도면 자네 실적이 쭉쭉 올라가나? 인센티브 좀 받겠지? 그럼요, 어르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덕분에 실적을 많이 올렸답니다. 어허,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군. 그런데 색씨, 혹시 결혼했나? 아니요, 아직이요. 그거 잘 됐네. 만나는 사람도 없는 거야? 네, 이 시골 마을에서 저와 비슷한 또래의 남자가 거의 없거든요. 어르신도 지내보시면 알겠지만 노총각들이 엄청 많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하긴 이런 시골 마을에 훤칠한 총각이 있는 게 이상하지. 그런데 말이야, 내 아들은 이 총구석 놈들과는 달라. 한번 만나보지 않겠나? 올해 32살밖에 안 된 청년이라고. 제 실적을 올려준 게 감사하긴 했지만 어르신의 아들을 만나는 건 부담스러워서 거절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핸드폰에 아들 사진을 제 앞에 내밀어 주셨는데 웬 영화배우 같은 사람이 보였답니다. 어머, 이분이 아드님이세요? 진짜 잘생기셨어요. 이런 분을 왜 저 같은 시골 여자한테 소개를 해주려고 하세요? 저 아니어도 많은 여자들이 따를 것 같은데요? 나나 내 아들은 색시처럼 조용하고 참한 색시를 찾고 있었다고. 도시에서 사는 것들은 죄다 성형 괴물에 돈만 밝히는 여우들 뿐이란 말이야. 그러니 어떤가? 내 아들을 만나보지 않을래? 저는 속으로 아싸 하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28년 모태솔로 인생에 종지부를 찍고 영화배우 같은 남자를 만난다는 기대감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좋은 티를 내지 않으려고 무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할까요? 여사님이 제 실적도 올려주셨고 친절을 베풀어 주셨으니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통했네. 그럼 전화번호 줘봐. 조만간 내 아들이 연락하도록 하지. 그래서 연락처를 전해드리고 며칠 동안 두근거리는 설렘을 느끼며 남자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사흘 뒤, 중저음의 멋진 목소리로 여사님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제 퇴근 시간에 맞춰 은행 앞으로 데리러 나오겠다며 먹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해두라고 하더라고요. 이윽고 스포츠카 앞에 멋지게 서 있는 남자의 모습을 보게 되자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골에 믿기지 않을 만큼 멋진 남자를 보니 무척이나 행복했답니다. 나래씨, 사진보다 훨씬 미인이시네요. 저는 구충재라고 합니다. 아, 충재 씨도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미남이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충재씨가 열어준 스포츠카의 조수석에 앉아 마을 벗어나 읍내로 나갔어요. 외곽으로 나갔더니 못 보던 분위기 좋은 식당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어색하게 스테이크를 썰며 충재씨와 식사하며 여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멋진 미소를 계속 지었어요. 덕분에 스테이크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먹었죠. 충재씨는 사업을 3개나 운영하고 있는 능력 있는 남자인데다 대대로 집안이 부자여서 재력까지 겸비한 사람이었어요. 어디 하나 부족한 게 없는 데다 성격도 무척이나 착하고 온화해서 제 마음을 바로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데이트한 날 사귀게 되며 모태솔로를 탈출하게 되었어요. 제가 남자를 처음 사귀는 걸 알게 된 충재씨는 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스킨십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6달 동안 순수하고 예쁜 연애를 했어요. 사귄 기간이 짧긴 했지만 결혼해야겠다는 확신이 매일 들었습니다. 그가 저의 순결을 끝까지 지켜주고 싶다며 결혼하는 그날까지 참아주겠다고 했답니다. 그 배려에 저는 충재씨에게 더 빠져들게 되었죠. 자기야, 날 지켜주는 거 힘들지 않아? 남자들은 다 똑같을 거라고 그랬는데 우리 아빠가 말이야. 나래야, 항상 예외는 있어. 나는 다른 놈들이랑 달라. 우리가 결혼하는 그날까지 자기 순결을 지켜줄 테니까 나한테 시집 와. 알았지? 난 자기가 너무 믿음직스러워서 자기한테 꼭 시집 갈 거야. 처음 만난 남자가 이렇게 훈남의 능력까지 겸비한 데다가 성품까지 나무랄 데가 없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자기는 나의 첫 남자이자 마지막 남자야. 이거 영광인데? 당신은 나한테 로또 같은 존재야. 우리가 결혼하면 진짜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아빠한테 충재씨를 소개해줬습니다. 깐깐한 아빠는 충재씨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고는 마음에 드셨는지 흡족해하는 표정을 지으시며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빠는 전직 형사였던 이야기는 하시지 않고 평범한 농부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저도 아빠의 과거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 가만히 있었답니다. 충재씨 어머님은 처음부터 저를 좋아해 주셔서 저희 결혼 소식에 무척이나 기뻐하셨답니다. 나래야, 내 아들하고 결혼해 준다니 너무 고맙구나. 드디어 내 소원을 풀었다고. 너희 둘이 결혼하게 되면 내 전 재산을 모두 주고 편하게 요양이나 하면서 살면 되겠다. 어머님 아직 젊으신데 벌써 은퇴하시려고요? 몸은 쉬면서 사업장은 계속 돌려야지. 다들 믿을 만한 사람이어서 내 손이 필요 없단다. 그런데 나래야, 너 충재랑 결혼하면 은행원 그만두면 안 되겠니? 네가 맨날 놓친 애들 상대로 일하는 걸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좋지 않다. 그냥 편하고 자유롭게 살면 좋겠어. 일을 그만두라고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충재씨가 저에게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할게요. 그래, 생각 잘했다. 그리고 신혼집은 이 마을을 떠나서 섬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내가 별장을 보유한 섬이 있는데 거기가 진짜 아름답거든. 저는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떠나 신혼집을 차리라는 말에 조금 걱정이 들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섬은 저희 마을에서 한참이나 떨어져서 아빠를 자주 만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더 해보기도 하고 아빠와 상의를 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나래야, 그럼 내가 그 섬에 있는 집 사진을 보여줄게. 한번 봐봐라. 아무 까무러치게 좋을걸. 어머, 바닷가 앞에 집이 있네요? 진짜 아름다워요. 여기 가서 서핑도 하고 보트도 타고 놀면 얼마나 재밌는데. 게다가 낚싯대를 넣기만 하면 네 머리보다 큰 물고기가 막 잡힌다고. 만약 여기서 살게 되면 충재씨는 일을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은 컴퓨터로 일하면 되니까 너하고 떨어질 일이 없을 거야. 진짜 좋은 기회를 주는 거니까 잘 생각해봐라. 네, 어머님.
사진을 보니까 당장 떠나고 싶어졌어요. 아빠와 상의를 잘해볼게요. 저는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그 섬에서 살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제가 결혼한다는 소문이 돌며 제 상황이 난처해졌어요. 시골 노총각들과 아주머니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나래씨, 이러는 법이 어디시우? 내가 그동안 나래씨를 향한 사랑을 아낌없이 보여줬는데 이럴 수가 이슈? 아저씨랑 제가 무슨 사이도 아닌데 이러시는 건 곤란해요. 불편하니까 비켜주세요. 그러자 또 다른 노총각이 제 출근길을 막아섰습니다. 이만 나래씨, 우돌이 맨날 퍼주고 했는데 다른 놈하고 결혼하는 게 말이 돼유? 결혼을 하려면 우돌 중에 하나랑 해야 인지상정 아니어유? 다들 왜 이러세요? 저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거니 그냥 축하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되겠슈? 나래씨 그렇게 안 받는데 돈을 억수로 밝히는 여자였슈? 뚜껑 열리는 차 타고 데이트하니까 콧구멍이 벌렁벌렁 했슈? 점점 분위기가 무서워지자 저는 뒷걸음질을 쳤고 노총각들은 시위를 하듯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력계 형사 출신인 아빠가 등장하셨습니다. 놈의 자식들이 어디 내 딸 앞을 가로막고 협박질이야? 니들 다 콩밥 처먹고 싶어? 안 되겠다. 니들 다 이리 와. 한 대씩 맞아야 정신을 차릴 것 같다. 그러자 노총각들은 깨갱하며 주랭랑을 쳤답니다. 이어서 마을 아주머니들이 저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며 저만 보면 시비를 거셨어요. 자네 말이야?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삼산주까지 해다 바쳤으면 최소한의 성의를 봐서라도 내 아들을 만나봐야 했던 거 아닌가? 고고한 척하면서 남자 보기를 돌같이 하더니 돈 많은 남자가 나타나니까 바로 시집 간다니 아주 어이가 없다. 그러게 언니, 우리가 그동안 인연한테 얼마나 많이 베풀었어요. 착한 기집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주 속물 중에 속물이었다고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아주머니들 죄송해요. 그런데 저 그 사람 돈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성품도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보통 남자들과는 다르다고요. 축하해달라는 말은 드리지 않을 테니 비난하지는 말아주세요. 부탁드려요. 연연이 끝까지 착한 척이네. 너 솔직히 돈 보고 결혼하는 거 맞잖아. 물론 그 총각 인물이 내 아들보다 아주 쬐끔 훤칠하긴 하지만 말이야. 너 말이다. 우리가 널 저주할 테니까 잘 살지는 못할 거야. 이 속물근성 쩌른 년아. 야, 재수없으니까 소금이나 좀 뿌려라. 네 언니 그럴 줄 알고 소금 싸왔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소금을 왕창 뿌려댔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은지는 모르겠지만 아주머니들의 문매를 가만히 맞고 말았답니다. 그동안 저에게 인심을 써주시고 애정을 주셨으니 그 정도는 당해드리고 끝내기를 바랐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빠는 일일이 아주머니들 집에 찾아가 똑같이 소금 세례를 돌려주었고 다시 한번 당신의 딸인 저를 건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셨답니다. 이렇게 탈 많은 과정을 겪고 나자 마을 사람들은 저를 거들떠도 보시지 않으셨어요. 아쉽진 않았지만 다들 미움이 가득 차서 저를 보시니 마음이 불편했어요. 한편 아빠는 결혼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아직 사귄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제 나이가 20대라서 30을 채우고 시집 보내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충지 씨와 예비 시어머니는 하루빨리 저를 한 식구로 드리고 싶다고 난리셨어요. 시어머니는 상견례를 생략하고 바로 결혼식을 해도 좋다며 매우 적극적으로 나오셨답니다. 이에 아빠는 저에게 빨리 시집을 가고 싶으냐고 물으셨고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나래야, 너무 빠른 거 아니니? 지난번에 그 친구가 인사 왔을 때 허락한다고는 했다만 너무 이른 감이 있어.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네 나이가 아직 30도 되지 않았잖아. 아빠, 사귄 기간이 뭐가 중요해. 그리고 엄마도 20대 초반에 아빠랑 결혼했잖아. 내 나이에 결혼하는 게 이른 편도 아니라고. 그렇긴 한데 내가 널 빨리 보내고 싶지 않아서 그래. 아빠가 형사로 일하면서 너한테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마음에 걸린다고. 아빠랑 여행도 가고 많은 추억을 쌓고 결혼시키고 싶단 말이야. 아빠는 충분히 좋은 아빠였어. 나쁜 놈들 잡느라 바쁜 건데 그걸 이해 못하겠어? 그리고 여행이나 추억은 결혼 후에도 충분히 쌓을 수 있잖아. 내가 결혼하면 아빠를 완전히 떠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불안해해? 그러게 말이다. 딸내미는 마음의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 아빠가 준비가 안 된 모양이야.
아직도 널 어린아이로 생각하나 보다. 항상 그래 왔잖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딸을 위해 배웅하고 마중 나와줬잖아. 다른 남자들이 채갈까봐 불안하다면서 말이야. 그러자 아빠는 마을 사람들이 저에게 문매를 쏟아내는 걸 떠올리며 화를 내셨습니다. 생각해보니 열받네. 늙은이들이 너만 보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찝쩍거리고 놓친 애들이 며느리로 드리려고 별 지랄을 다 했잖아. 누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자기들이 한 짓들 아니야. 그런데 네가 결혼할 남자가 생겼다니까 아주 죽일 듯이 날뛰고 있어. 여기가 아빠 고향이긴 하지만 정말 정남이가 떨어져. 나중에 너 시집 가면 나도 다른 데로 이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아빠는 상견례 없는 결혼식을 치르는 건 아닌 것 같으시다며 예비 시모와 시간을 잡으라고 하셨답니다. 그렇게 마을에서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누군가 저에게 결혼 축하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저희 마을에서 가장 조용하고 내성적인 청년이었는데 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저희 부녀는 그 청년과 말을 거의 섞어보지 않는 데다가 그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나래 씨, 결혼 소식 들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아저씨 축하드립니다. 감사해요, 진철 씨. 마을 사람들 중 축하는 처음이네요. 어? 진철이 총각 아닌가? 우리한테 축하를 해주러 왔다고? 이거 참 여기 토박이 사람들보다 자네가 낫구만. 자네 이 마을에 온 지 한 2년 됐나? 네, 제가 워낙 내성적이어서 그동안 표현을 못했는데 아저씨한테 감사한 일이 많았어요. 지난번에 제가 사채업자한테 협박받을 때 도와주셨던 거 진짜 감사해요. 고맙긴. 그런데 젊은 사람이 어쩌다가 사채를 쓴 거야? 그때는 물어볼 분위기가 아니어서 물어보지 못했네. 그게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빚이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유산 상속 포기했는데 사채업자들은 무조건 부모님 빚을 저에게 받아야겠다고 찾아온 거였어요. 저런, 그래서 해결은 된 건가? 네, 아는 변호사님이 도와주셔서 더 이상 사채업자들이 찾아오지 않네요. 어쨌든 나래 씨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사실 저도 나래 씨를 좋아하는 남자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기대도 못한 축하와 의외의 고백을 듣자 기분이 무척 좋았답니다. 그래서 진철 씨를 집안으로 데리고 같이 축하 케이크를 나누어 먹었어요. 자네 농사일은 잘 되나? 품종이 블루베리였지? 네,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도시에 살 때보다 여기서 사는 게 마음이 더 편하고 안정적이에요. 그렇다니 다행이구만. 그런데 여기 마을 사람들하고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말게. 자네도 소문을 들어서 알겠지만 내 딸이 결혼한다니까 다들 배신감을 느낀다면서 난리라고. 시골 사람들이 더 무섭다는 말 들어봤지? 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나래 씨를 미워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마치 나래 씨가 자기들 소유물로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어이구, 이 사람이 말을 제대로 하는구만. 자네가 내 딸한테 표현을 했더라면 잘 됐을지도 모르겠어. 나래야, 그렇지 않으냐? 인물도 좋겠다. 농사도 잘 돼서 돈도 잘 벌겠다. 성격이 과묵하긴 하지만 이해심도 많으니 남편감으로 딱이지 않냐? 아빠도 참... 진철 씨는 나보다 괜찮은 여자를 만나야지. 내가 보기엔 얼마 못 가 좋은 여자를 만날 것 같다고. 읍내만 나가도 인기가 많을 테니까. 그렇게 칭찬의 말이 오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상견례 전 축하 파티를 기분 좋게 했어요. 며칠 뒤 읍내에 있는 가장 큰 식당에서 상견례를 하게 된 저와 아빠는 한껏 차려입고 외출을 했습니다. 예비 시모와 충재 씨는 누가 봐도 도시의 멋쟁이처럼 꾸미고 나왔고요. 저는 여전히 멋있는 충재 씨에게 시선을 빼앗겨 해벌쭉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돈 충재 엄마입니다. 네, 반가워요, 사돈. 나래 애비 되는 사람이에요. 두 분은 악수를 나누고 서로의 자식을 칭찬하며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귀한 딸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드려요. 사돈, 애들 결혼하고 나면 섬마을로 가겠다는데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나래가 구서방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조용한 섬에서 살기로 했다면서요. 저야 딸애가 좋다면 상관없답니다. 역시 생각이 깨어있으신 분이네요. 저는 멀리 떠난다고 해서 붙잡는 게 아닐까 하고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원하게 허락해 주시니 기분이 좋습니다.
사돈, 제가 그 섬에 보유한 집이 한 채 있어서 거기를 신혼집으로 쓰면 될 겁니다. 그리고 혼수 같은 건 하나도 준비하시지 않아도 돼요. 최신 가구와 가전제품들이 꽉 들어차 있으니까요. 아,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딸 시집 보내는데 빈손으로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필요한 게 있으시면 뭐든 말씀하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그럼 사돈, 제가 하고 싶은 사업 중 하나에 투자를 해주시는 건 어때요? 물론 나중에 이자까지 팍팍 쳐서 돌려드리겠습니다. 라며 혼수 대신 돈을 투자하라고 하셨어요. 이에 아빠는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니 얼마든지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날짜까지 다 잡고 이야기를 맞춰가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누군가 문을 열고 저희 자리로 들어왔습니다. 꾀째째한 옷차림에 며칠 씻지 않았는지 악취가 풍기는 젊은 여자였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 옆자리에 앉더라고요. 저와 아빠는 놀라서 누구시냐고 물었습니다. 아, 충지 여동생입니다. 충지씨 동생이 있었어?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어? 아, 내가 말을 안 했었나? 나는 말한 줄 알았네. 내 동생은 선천적으로 말을 하지 못해. 그러자 아빠가 저런, 어린 친구가 딱하네. 라고 말씀하시며 동정과 연민의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신우이는 17살이라고 했어요. 학교를 다니지 않고 홈스쿨을 하고 있다고 했죠. 옷이 꾀째째하고 악취가 풍기는 건 정신적인 문제도 있어서 고집이 워낙 심해서 씻기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저와 아빠는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목욕을 시켜줘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기도 했죠. 신우이는 며칠 굶은 사람처럼 개걸스럽게 밥을 먹었어요. 옷에 음식을 질질 흘리면서 말이죠. 아가씨, 이것도 드셔보세요. 간장게장이 참 맛있어요. 제가 밀어준 게장 접시를 밥에 덜어서 밥 2공기를 뚝딱 해치웠습니다. 그렇게 배를 다 채운 신우이가 끄억 하고 트림을 하자 악취가 방 안에 가득 차서 모두 코를 막았답니다. 나래야,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아버님,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나도 실례할게요, 사돈. 물을 많이 마셨더니 신호가 오네요. 네, 편하게들 다녀오세요. 두 사람이 밖으로 나가고 저희 부녀와 신우이만 셋이 남게 되었습니다. 신우이가 말을 할 줄 알면 대화를 나누기라도 하겠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니 눈빛과 미소를 전하는 게 전부여서 어색한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신우이는 저와 아빠를 번갈아가며 빤히 쳐다보고는 주머니에서 아주 오래된 폴더 핸드폰을 꺼냈어요. 저에게 무슨 말을 전하려고 글을 적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이윽고 글자를 완성해서 핸드폰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가씨? 도망가라고요? 그러자 신우이가 빠르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손가락으로 밖을 가리켰습니다. 아빠는 신우이가 헛소리를 하는 것 같지 않다며 왜 도망가야 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빠의 물음에 자기 핸드폰을 몇 번 만지작거리더니 녹음 파일을 재생시켜 주었습니다. 거기엔 시어머니와 충지씨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시골년 다 넘어왔어. 내가 결혼하자니까 콧구멍을 벌렁거리면서 좋아하더라. 하여튼 촌년들은 주제를 모르고 나랑 결혼하려고 한다니까. 이제 인부 하나 늘었으니까 좋지? 아이고, 잘했다, 내 아들.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젊은 년 하나 구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거냐? 죄다 늙은이밖에 없어서 찾는데 애를 먹었다고. 지난번에 네가 데리고 온 년은 맨날 힘들다고 쓰러져서 일어나질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여자 꼬셔서 오자니까. 거긴 젊고 쌩쌩한 년들이 수두룩하잖아. 아서라, 염전노예로 부려먹을 건데 발날 까지고 싹수 노란 것들은 도움이 안 돼. 말 잘 듣게 생긴 년을 찾는 건 모래밭에서 금반지 찾는 거라니까. 그렇긴 하지. 하여튼 내가 이번에 결혼식을 올리면 총 7번이야. 아들이 이렇게 계집년들을 꼬셔왔으니 월급 좀 올려줘. 알았다, 이 자식아. 하여튼 죽은 지 애비 닮아서 돈은 더럽게 밝혀요. 그런데 이번에 꼬신 날의 걔는 조금 찝찝해. 마을에서 제일 젊어서 꼬시긴 했는데 애비가 있잖아. 그동안 네가 데리고 온 년들은 고아라서 찾는 사람이 없었잖아. 만약 그년 애비가 찾아다니면 어떡하지? 엄마, 걱정도 팔자다. 섬에 데려가서 염전 노예가 시작되는 순간 끝이야. 전화도 없고
배도 없는데 무슨 수로 거길 찾겠어. 우리도 바로 이름 바꾸고 살면 그만이잖아. 그렇겠지? 걸릴 일 없이 잘 넘어갈 수 있겠지? 그렇다니까. 우리가 언제 걸린 적 있어? 다른 염전 주인들이 감옥에 갈 때 우린 뒷짐지고 구경이나 했잖아. 그리고 내가 노예로 잘 세뇌시키면 되니까 아무 탈 없을 거야. 아들 가스라이팅 실력 알잖아. 그년 염전에 들어오면 한 달은 맨날 울 거야. 그럼 한동안 굶기고 현실을 직시하게 해줘서 영혼을 탈출하게 해주고 껍데기만 남게 만들어서 일하는 기계로 만들 거야. 역시 우리 아들. 그럼 엄마는 너만 믿고 간다? 엄마, 그런데 저 벙어리년 애비 보험금은 언제 탈 거야? 5억이 넘는다며? 아, 전혀 내비가 남기고 간 보험금? 내가 다른 재산은 다 가졌는데 보험금 하나를 놓쳤네? 이번 주에 상견례 갈 때 육지로 데리고 가서 보험사를 같이 찾아가야지. 그 돈은 7대3으로 너랑 내가 나누자. 아, 내가 7이다. 뭐? 왜 엄마가 7이야? 공평하게 반등해야지. 얘가 아주 날로 먹으려고 하네. 야, 내가 벙어리년 애비 꼬셔서 이 염전을 갖게 된 거 아니야. 본처년을 밀어내고 안방 마님 차지하려고 얼마나 개고생을 한 줄 알아? 듣고 보니 그러네. 알았어. 7대3. 그런데 엄마는 정말 대단해. 첩으로 들어가서 본처를 화병으로 죽게 만들고 남편도 2년 만에 암에 걸려 죽었잖아. 이 엄마는 원래 태생부터가 행운아야. 일이 잘 풀리는 데는 일가견이 있다고. 어쨌든 상견례 날 저 벙어리년 데리고 육지로 가서 보험금 타먹고 오자. 굿, 굿, 베리 굿. 우리 그럼 다음 타겟은 어디로 갈까? 고아 출신년이 있는 시골이라면 어디든 가야지. 염전에 일할 년이 하나 늘게 생겨서 그런지 기분이 째지네. 소금을 긁어 모으듯이 돈을 긁어 모으게 생겼다고? 녹음된 대화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저희 아빠는 황당해서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재생을 눌러 목소리의 주인이 예비 시모와 충재 씨가 맞는지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대화가 확실했어요. 아빠는 당장 친한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형사, 나야. 오랜만이지. 지금 큰 건이 하나 있어서 연락했어. 일단 이거 들어봐. 잠시 후 음성을 들은 형사님이 형님, 이거 실화요? 요즘도 염전 노예가 있어요? 라고 묻더군요. 아빠도 확실하진 않지만 증인이 있다며 파헤쳐 보자고 말하자 바로 팀을 꾸려서 저희가 있는 곳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기 결혼을 넘어서 염전 노예로 팔려갈 뻔한 걸 알게 되자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신우이의 손을 잡으며 이제부터 우리가 도와줄게요. 아가씨가 저를 살려줬으니 꼭 복수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해줬어요. 그러자 신우이는 눈물을 쏟아내며 고개를 주걱거렸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에 갔던 염전 노예 사기꾼 모자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이제 디저트를 주문할까요? 후식까지 하고 기분 좋게 떠나야죠. 뭐 드실래요, 사돈? 저는 소금이 짭짤하게 밴 음식이면 좋겠네요. 요즘 소금빵이 유행한다는데 그거 한번 먹어봅시다. 어머, 사돈도 짭짤한 거 좋아하시는구나. 나랑 입맛이 같네. 나중에 내가 천일염을 선물로 보내드려야겠어요. 왜요? 혹시 염전이라도 갖고 계신가요? 네? 아니요. 그냥 선물로 사서 드리겠다는 거지요. 형사 출신 아빠가 날카롭게 쏘아대자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모자가 또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돈, 우리가 사실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일어나야 할 것 같네요. 후식은 나래랑 둘이서 잡수고 가세요. 시모가 신우이의 손목을 잡고 일어나려고 하자 아빠가 테이블에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접시들이 바닥으로 떨어졌답니다. 닥치고 앉아, 염전 사기꾼들아! 사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염전, 뭐라고요? 니들 사람 잘못 건드렸어. 내가 누군지 조사를 하지 않은 모양인데 나 이 마을에서 잔뼈 굵은 강력계 형사 출신이야. 내가 농업을 하고 있어서 의심을 하지 않았나 봐. 형사? 이봐요, 사돈.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왜 험악하게 인상을 쓰고 협박하듯 반말을 하세요? 저희가 뭘 어쨌다고요? 아들, 너 염전 사기꾼이니? 아니,
나도 지금 장인어른이 무슨 말씀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아무래도 뭘 잘못 드셨나 봐. 우리 빨리 일어나자. 모자가 다시 신우이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아빠가 공중으로 붕 떠서 날라차기를 날려버렸습니다. 정확하게 시모와 충재 씨의 뒤통수를 빠박 하고 때리고 착지하셨답니다. 두 모자는 바닥에 그대로 고꾸라지고 말았어요.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야, 너 뭔데 이 사달을 내는 거야? 당신이 형사 출신이면 죄 없는 사람을 막 때려도 되는 거야? 엄마, 재수 없으니까 그냥 빨리 가자고. 촌년을 구제해주려고 했더니 은혜를 이따위로 갚는 것들하고 상종할 필요 없다고. 그러자 아빠가 충재 씨의 턱주가리를 날렸어요. 그이는 기침을 콜록거렸는데 강냉이가 우수수 떨어졌답니다. 뭐야? 내 이빨 다 터져버렸잖아. 이 노친내가 미쳤나? 아직 말이 나오나 보네. 혓바닥도 뽑아주랴. 감히 내 딸을 염전노예로 데려가려고 수를 써? 니들은 오늘부로 인생 종쳤어. 지금 형사들이 오고 있으니 까빵에 갈 준비를 하라고. 예비 시모는 길게 한숨을 쉬며 에이, 진짜 나라도 튀어야겠네. 아들, 나 혼자 간다. 하고 쏜살같이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식당 입구에서 형사들의 촉으로 바로 사기꾼년을 체포해서 식당 안으로 데리고 왔어요. 형님, 이 아줌마 맞죠? 알아서 잡았네. 그럼 형사 눈썰미가 있는데 이 정도도 못할까 봐요. 그런데 이 새끼 강냉이는 뭐예요? 형님이 털었어요? 아니,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형님, 아무리 용의자여도 이렇게 개패듯이 패면 문제가 돼요. 이 새끼가 고소하면 형님한테도 피해가 간다고요. 나 아니라니까. 여기 CCTV도 없잖아. 그리고 목격자들이 있으니까 물어봐. 내 딸이랑, 응? 여기 학생들한테 물어보라니까. 그래서 제가 충재 씨가 간장게장 껍데기를 씹다가 이빨이 나갔다고 말했고 신우이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님들은 다 알면서 저희 말을 믿어주기로 했는지 두 모자만 경찰차에 태워 데려갔어요. 이윽고 신우이와 저희도 뒤를 따라가서 사건의 전말을 밝혔습니다. 신우이가 말을 못해서 글로 자세히 써서 염전 노예로 살고 있는 자신과 여러 여자들의 이야기를 전했답니다. 그래서 형사님들과 아빠와 저 그리고 신우이는 그 섬으로 찾아갔어요. 그곳엔 험상궂은 관리인 하나가 있었고 녹음 속 대화처럼 7명의 여자가 소금을 퍼나르며 일하고 있었답니다. 여자들은 얼마나 고되게 일했는지 뼈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형사들이 관리인을 체포하고 여자들에게 다가가 구제해주겠다고 하니 다들 무시하고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이에 아빠와 제가 다가가서 일을 그만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주겠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더니 되레 화를 냈답니다. 아가씨, 우리를 내버려 둬요. 오늘 내로 이거 다 끝내야 한다고요. 그리고 여기가 우리 집인데 어딜 데려가겠다고 난리예요. 저리 가세요. 이봐요. 당신들 지금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 거라고요. 염전 노예로 살고 있는 겁니다. 아빠와 제가 여러 번 설명하며 설득해봤는데 다들 넉나간 사람처럼 소금만 퍼날랐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노예로 만든다는 게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죠. 저희 말이 통하지 않아 형사들이 사회복지사들과 정신과 의사들을 불렀고 방송국까지 연락해서 많은 사람들이 섬으로 오게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상담을 한참 받고 나서야 조금씩 망각에서 빠져나와 제정신을 차린 여자들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오열하기 시작했답니다. 이로써 모든 여자들은 그 섬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는데 가진 돈도 없고 가족도 없다 보니 정부의 도움을 받아 머물 곳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충격적인 일이 뉴스로 나가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염전을 조사하게 되었고 노예로 부리고 있는 염전주들은 모두 감옥에 가게 되었답니다. 제 남편이 될 뻔한 구충제와 예비 시모는 신우이의 친부 재산을 모두 돌려주게 되었고 불법으로 취득한 돈은 모두 노예가 된 여자들에게 돌려주게 되었어요. 물론 감옥에 가서 벌을 받게 되었고요. 저에게 벌어진 이 충격적인 일은 저희 마을에도 소문이 파다하게 나서 비난을 2배로 더 받게 되었습니다. 돈 많고 잘난 남자한테 시집 가려다가 망한 꼴이 우습다며 손가락질을 매일 당해야 했어요. 그런 와중에도 멀쩡한 총각인 진철 씨는 저와 아빠를 위로해주는 건 물론이고 마을 사람들에게 피해당하지 않도록 애를 써주셨습니다. 그러다 저는 진철 씨와 눈이 맞게 되면서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아빠는 진철 씨라면 믿음직하니 잘 만나보라고 하셨죠. 1년이 지나도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저와 아빠는 이사를 떠나기로 했고, 남편이 되기로 한 진철 씨도 농장을 팔고 저희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먼 마을의 시골에 다시 자리를 잡고 아빠와 진철 씨는 농장을, 저는 은행에 취직했답니다. 진철 씨와 저는 결혼식을 따로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했어요. 아무래도 큰일을 겪은 데다 초대할 사람도 없으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죠. 저희 두 사람 사이에 딸과 아들이 태어나 복잡거리는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남편과 아빠, 자식들과 잘 살고 있어요. 저희는 과거의 일을 말하지 않고 지내서 속풀이를 거의 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쁜 인간들 욕을 실컷 해주고 싶어 사연을, 글을 보내게 되었으니 다 같이 욕사발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소스라치게 놀랍고 배꼽이 빠질 듯한 사연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